새벽 5시, 행운시장의 셔터가 하나둘 올라간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은 언제나 덕성상회였다. 쌀과 잡곡을 파는 이 작은 가게는 30해가 넘도록 시장 초입을 지켜온 곳이었다. 가게 주인 서만석은 68이 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문을 열었다. 행운시장은 원래 이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재래시장이었다. 한때는 장날마다 인근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했다. 세월이 흐르며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시장을 찾는 발길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곳에 남은 상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떤 이는 평생 해온 일이라 다른 것을 몰라서, 어떤 이는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을 떠날 수 없어서. 만석은 쌀가마니를 손수레에 옮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등이 흠뻑 젖었지만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그냥 만석 아저씨라 불렀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그렇게 불렀다. 가게 안쪽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공책 한 권이 항상 놓여 있었다. 겉장이 해져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여러 겹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외상장부라 불렀다. 시장에서 외상을 받아주는 가게는 이제 덕성상회 말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도 쌀 2대만 주소. 다음 장날에 갚을게요. 목발을 짚은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만석은 별말 없이 쌀을 대박에 담아 봉지에 넣었다. 장부를 펼쳐 이름 옆에 숫자를 적었다. 노인이 돌아간 뒤 만석은 방금 적은 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겼다. 시장 안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손질하며 라디오 뉴스를 들었고 떡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시루떡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갔다. 이 모든 소리와 냄새가 뒤섞이는 새벽이야말로 행운시장이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만석은 그 소란스러운 활기 속에서 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가게를 거들던 옆집 반찬가게 박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한마디 던졌다. 만석 씨, 그 장부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 할아버지 작년부터 갚은 적 있어요? 만석은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다 언젠가는 갚지요. 사람이 염치가 있는데. 잠시 후 이번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쭈뼛거리며 가게 문턱을 넘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내밀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밖에 없는데 라면 좀 살 수 있어요? 만석은 아이들의 손에 들린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라면 봉지 여러 개를 검은 봉투에 담아주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동생 손 꼭 잡고 조심히 가거라. 아이들이 꾸벅 인사하고 뛰어나간 뒤 만석은 장부에 짧게 몇 자를 적어 넣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다들 그러려니 했다. 만석 아저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마음이 여려서 손해를 보고 산다고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장부 안에 정확히 몇 줄이 적혀 있는지, 그 줄들이 몇 년째 그대로인지는 알지 못했다. 가게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장사는 꾸준했지만 정작 만석의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이 몇 번이나 가게 자리를 좋은 값에 내놓으라 권했지만 만석은 매번 고개를 저었다.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인회 회장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장사란 게 인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만석은 30년 넘게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만석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서지연,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39의 여자였다.
지연은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용건만 짧게 나누는 정도였다. 지연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가게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도, 중학교 졸업식에도 아버지는 오지 못했다. 어머니 강분이가 홀로 지연을 키우다시피 했고, 그런 어머니는 8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연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가 가게보다 가족을 우선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곤 했다. 아버지는 늘 남들 걱정이 먼저였어. 지연은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다. 원망인지 체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투였다. 명절에 잠깐 들를 때마다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장부를 붙들고 있었다. 지연은 그 장부가 못마땅했다. 남의 살림 걱정하다 정작 자기 가족은 챙기지 못한 증거처럼 보였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내려온 것은 지난 설이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지연은 가게에 잠깐 들렀다. 만석은 마침 한 청년에게 잡곡을 팔고 있었다. 청년의 행색이 남루했다. 낡은 점퍼에 손끝이 갈라져 있었고 지갑을 여는 손이 자꾸 머뭇거렸다. 저기, 오늘은 돈이 모자라서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만석은 개의치 않고 봉지를 건넸다. 괜찮네. 천천히 갚아도 되니 어서 가서 끼니 챙기게. 청년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돌아간 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저런 사람이 대체 몇이나 돼요? 이러다 가게 문 닫는 거 아버지도 알잖아요. 만석은 장부를 덮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장사는 돈만 버는 게 아니다. 시장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들, 서로 봐주면서 사는 거지. 그 서로 봐주는 거, 아버지 혼자 다 지고 있잖아요. 엄마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그 말에 만석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지연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국 지연은 서울행 버스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만석은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버스에 오른 지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마음 씀씀이의 대가를 늘 가족이 대신 치르는 것 같아 서러웠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갈 때마다 지연은 문득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떠올리곤 했다. 거기 적힌 이름들은 다 알지 못해도 그 이름들 때문에 자신의 유년이 헐거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해 가을, 시장에는 심상찮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형 마트가 시장 어귀에 들어선다는 이야기였다. 상인들은 저마다 술렁였다. 덕성상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만석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피로가 짙게 배어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새벽마다 어김없이 셔터를 올렸고 외상을 청하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상인회에서는 대형 마트에 대응할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만석도 몇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게 사정보다는 늘 다른 상인들의 형편을 먼저 걱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는 조용히 가게로 돌아와 다시 장부를 펼쳐들었다. 시장의 앞날이 불투명해질수록 그는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시장 안에는 만석을 두고 오가는 말이 여럿이었다. 누구는 그가 젊어서 큰 손해를 본 뒤로 마음이 약해졌다 했고 누구는 원래 시족부터 그런 심성이었다 했다. 정작 만석 자신은 그런 말에 대꾸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셔터를 올리고 같은 손길로 쌀을 대박에 담고 같은 표정으로 장부를 펼쳤다. 가게 안쪽 벽에는 빛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다. 벌써 10년도 더 된 달력이었다.
아내 강분이가 살아있을 때 걸어둔 것을 만석은 차마 떼지 못했다. 달력 아래에는 낡은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어. 만석은 아침마다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그는 종종 아내를 떠올렸다. 당신 있을 때는 그래도 웃을 일이 많았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도 만석은 이내 손님을 맞느라 생각을 접었다. 시장에는 그를 걱정하는 이웃도 있었다. 구두방을 하는 최영감이 그 중 하나였다. 최영감은 전쟁통에 다리를 다쳐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았지만 성격만은 시장에서 가장 쾌활한 사람이었다. 만석이 자네,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아. 병원 좀 가보게. 괜찮습니다. 그저 잠을 좀 설쳐서요. 만석은 매번 그렇게 넘겼다. 최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걱정을 지우지 못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만석이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몸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을 바람이 유난히 서늘하던 어느 새벽, 만석은 쌀가마니를 옮기다 잠시 허리를 짚고 멈춰 섰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났고 숨이 가빠왔다. 그는 가마니를 내려놓고 벽에 손을 짚은 채 잠시 숨을 골랐다. 몇 초가 지나자 통증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만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도 만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문을 열었다. 쌀가마니를 손수레에 옮기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라디오를 틀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첫 손님을 맞으려던 순간 만석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만석 씨, 만석 씨, 왜 그래요? 반찬가게 박씨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시장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최영감은 지팡이도 내던지고 절뚝이며 달려왔다. 누군가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시장 사람들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 이상이라 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는 말에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씨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번호를 눌렀다. 지연 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근무 중이던 병동의 사정을 말하고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 풍경이 스쳐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아버지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만석은 딸을 보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놀랐지. 별일 아니다. 며칠 쉬면 나을 거야. 별일이 아니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는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다. 만석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그 한마디에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는 부쩍 야위어 있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짙게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으셨는지 지연은 그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지연은 문득 자신이 매일 병원에서 마주하던 풍경 속에 이제 자신의 가족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늘 남의 가족을 돌보던 입장에서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할 가족의 보호자가 된 것이었다. 검사 결과 만석은 오랜 과로가 누적된 데다 스트레스성 협심증까지 겹친 상태였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 2주간의 입원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리한 노동은 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지연은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원래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신 거예요? 의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답했다. 차트를 보니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으로 약을 타가신 기록이 있더군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몇 년째 아팠으면서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온 지연은 침대맡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왜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만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잠시 침묵했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가게를 오래 비울 수도 없고. 가게. 아버지한테는 대체 가게가 뭐라고 몸까지 이렇게 만드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만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병동 수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다. 다행히 수간호사는 흔쾌히 열흘의 휴가를 내주었다. 응급실 밖 대기실 의자에 앉아 지연은 뒤늦게 도착한 담당 간호사에게 아버지의 지난 진료 기록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차트를 건네주며 조심스레 덧붙였다. 보호자분이 간호사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자분이 몇 달 전부터 흉통으로 몇 번 응급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때마다 검사만 받고 그냥 가셨어요. 지연은 차트를 넘겨보며 손끝이 떨렸다. 몇 달 전이라면 자신이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했을 때였다. 그때 아버지는 그저 잘 지낸다는 말만 반복했었다. 지연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니 박씨, 아주머니와 최영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지연 씨, 저녁도 못 먹었지? 이거라도 좀 들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죽을 건네며 말했다. 지연은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으며 한마디 보탰다. 이 죽, 내가 끓인 게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산 거야. 다들 만석이 소식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지연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버지 한 사람의 건강에 이렇게 많은 이웃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고도 고마웠다. 만석이 저 사람, 워낙 미련한 데가 있어. 몸 축나는 줄도 모르고 남 걱정만 하다가 자네가 좀 나서서 말려야 해.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는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지연 씨, 그 가게 장부 말이야. 나도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요. 지연은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날은 더 캐물을 정신이 없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지연은 박씨 아주머니의 말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았다. 장부의 어떤 점이
그렇게 이상하다는 것인지 궁금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지연은 가게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아버지가 없는 사이 가게를 완전히 닫아버리면 단골 손님들이 곤란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가게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셔터를 올리자 익숙한 쌀 냄새와 곰팡내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어릴 적 뛰어놀던 가게 안은 그대로였다. 낡은 저울, 삐걱이는 나무 의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손때 묻은 장부까지. 지연은 조심스레 장부를 집어들었다. 겉장을 넘기려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안에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어떤 얼굴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가게 안쪽 서랍을 정리하다가 지연은 빛바랜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가게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게 문 연 첫날. 이 사람 웃는 얼굴 오래 보고 싶다. 지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기억 속 부모님은 늘 지쳐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은 이렇게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저 웃음이 사라졌을까? 지연은 사진을 조심스레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사진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지가 접혀 있었는데 어머니의 필체로 짧게 우리 지연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적혀 있었다. 지연은 그 메모를 오래도록 손에서 놓지 못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손님이 뜸한 오후. 지연은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아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렸다. 첫 장부터 찬찬히 넘겨보기 시작했다. 낯익은 이름들 사이로 몇 년째 같은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지연의 미간이 서서히 좁아졌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지연은 그렇게 아버지의 오랜 세월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창밖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가게 안에 낡은 백열등 하나가 그 모든 페이지 위로 노란 불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지연은 그렇게 장부에 몰두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았고 가게 안은 그 빗소리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지연은 장부의 마지막 장까지 다 넘겼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름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폈다. 살필수록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김석봉이라는 이름 옆에는 3년 전부터 같은 액수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이영순이라는 이름 옆에는 매달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기만 할 뿐 줄어드는 법이 없었다. 최말자, 한덕수, 오수님, 낯익거나 낯선 이름들이 빼곡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아예 상환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장부는 한 권이 아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다 쓴 옛 장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지연은 그 오래된 장부들도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다. 가장 오래된 장부는 종이가 누렇게 발에 손대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였다. 그 안에는 이제는 낯선,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연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외상값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이 장부에는 독촉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숫자만 쌓여갈 뿐 정리하거나 지운 흔적도 드물었다. 마치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처럼 지연은 장부를 앞뒤로 넘기며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결과는 같았다. 몇 년, 몇 달 동안 쌓인 숫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상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박씨, 아주머니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지연 씨, 장부 좀 봤어요? 네, 그런데 아주머니, 이거 좀 이상해요.
외상값을 받은 흔적이 거의 없어요. 박씨 아주머니는 지연 옆에 앉아 장부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내가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만석 씨가 워낙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캐물어도 별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지연 씨, 여기 이 이름 알아요? 김석봉 씨, 모르겠는데요. 누구예요? 저 아랫마을 사는 노인인데 며칠 전에 아들이 사고로 먼저 갔어요. 혼자 살면서 다리도 불편하고 그 양반 여기서 몇 년째 쌀을 타가는데 돈 낸 걸 본 적이 없어. 지연은 장부의 다른 페이지도 넘겨보았다. 어떤 장에는 이름 옆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지연이 그 표시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별표는 뭐예요? 박씨 아주머니는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네. 만석 씨만의 표시인가 봐요. 지연은 그 별표가 있는 이름들을 하나씩 세어보았다. 20개가 넘었다. 어쩌면 그 표시는 유독 마음이 쓰였던 사람들, 혹은 유독 사정이 딱했던 이들을 구분해 둔 것일지도 몰랐다.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박씨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영순 씨는 옆 동네 반지하에 사는 아주머니예요. 남편 없이 애셋을 키우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지. 그 집도 여기서 신세 많이 졌을걸. 그럼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외상을 준 거예요? 받을 생각도 없이. 박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짐작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만석 씨는 그걸 절대 티내는 법이 없었어. 저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으니 그냥 외상이라고 적어두는 거지.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다들 안 받으려고 할 테니까. 지연은 장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숫자들이 이제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아버지만의 방식이었다.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 가시지 않았다. 지연은 다른 이름들도 하나씩 짚어가며 물었다. 한덕수라는 이름 옆에는 유독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 한덕수라는 분은요? 아, 그 양반. 목수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자식들도 다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주고 만석 씨가 몇 해째 그 집 양식을 대다시피 했지요. 지연은 장부를 넘기며 점점 말을 잃어갔다. 이름 하나하나가 그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했던 하루하루였다는 것이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했다. 근데 아주머니, 그럼 우리 가게는요? 그 사람들 사정 봐주는 동안 우리 살림은 누가 챙겨요? 박씨 아주머니는 그 질문에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지연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마음도 가족을 등지면서까지 베풀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연 씨 마음 이해해요. 근데 이건 하나만 알아둬요. 만석 씨가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만석 씨 젊었을 때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최영감이 더 잘 알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술렁였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대해 지연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에게서도 아버지에게서도 그 시절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기억이 없었다. 지연은 결심한 듯 우산을 챙겨 들었다. 저 최영감님 좀 뵈러 가야겠어요. 빗속을 헤치고 구두방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장부 속에 숨겨진 이름들 너머로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지나간 세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구두방은 시장 맨 끝, 좁은 골목 어귀에 있었다. 최영감은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손님의 구두 밑창을 손질하고 있었다. 지연이 들어서자 그는 돋보기 너머로 눈을 들었다.
이 비 오는 날 여긴 웬일인가. 영감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요. 최 영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지연에게 낡은 나무 의자를 권했다. 만석이 얘기라. 갑자기 그건 왜? 장부를 봤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형편 어려운 손님들한테 외상값을 안 받고 그냥 눈 감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최 영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가 지금 68이니까 그 얘기는 벌써 50년도 더 된 얘기구먼. 자네 할아버지가 원래 이 근처에서 작은 방앗간을 하셨어.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22 되던 해에 할아버지가 큰 병을 얻으셨지. 방앗간 기계까지 팔아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어.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였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 자네 할아버지 병원비다 뭐다 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살림살이까지 뒤지고 갔지. 만석이는 그때 지게꾼 일이며 뭐며 안 해본 일이 없었어. 그런데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됐지. 최 영감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었다. 지연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장 안에 살던 이름 모를 노부인 한 분이 만석이 집 빚을 대신 갚아줬어.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누가 알까 조용히. 만석이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지. 그 노부인은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만석이는 끝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어.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야 장부 속 이름들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 그 뒤로 만석이가 변했어. 자기가 받은 그 마음을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한다고 했지. 그 노부인처럼 남모르게. 그래서 이 가게를 물려받은 뒤로 저러는 거야. 나도 몇 번 말렸어. 자네 몸도 못 가누면서 남 걱정할 때냐고. 근데 저 사람은 한번 마음먹으면 안 굽히는 성격 아닌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빗소리만이 구두방 안을 가득 채웠다. 최 영감은 지연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자네가 만석이를 원망하는 마음, 나도 이해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사연이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무릎 위로 스며들었다. 원망과 이해 사이에서 지연의 마음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구두방을 나서는 길,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최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지연은 매일 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그려보곤 했다. 눈보라가 치던 어느 겨울, 22살의 만석이 지게를 지고 언손을 호호 불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연이 알던 아버지와는 다른 훨씬 더 막막하고 서러운 얼굴이었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최 영감을 찾았다. 그날 이야기의 뒷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영감님, 그 노부인은 어떤 분이었어요? 왜 하필 저희 집안을 도와주셨대요? 최 영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노부인 이름이 정순옥이라 했던가. 원래 이 자리에서 잡곡 가게를 하시던 분이야. 지금 자네 아버지가 하는 이 가게가 바로 그 노부인이 하던 자리라네. 지연은 놀란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나무 기둥과 삐걱이는 바닥이 새삼 다르게 보였다. 정순옥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어. 평생 혼자 가게를 지키며 살았지. 그런데 그 양반도 젊어서 큰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 전쟁통에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이 시장에 흘러들어와 혼자 잡곡 장사를 시작하셨다더군. 그럼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던 걸까요? 그건 나도 몰라. 다만 정순옥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어. 사람이 밥그릇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조용히 도와야 한다고. 지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만석이가 그 집 빚을 대신 갚아준 은혜를 갚으려고 정순옥 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할머니가 그러셨대. 갚을 필요 없다고. 대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말이 만석이 마음에 평생 박힌 거지. 며칠 뒤 정순옥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유언으로 가게를 만석에게 물려주었다. 자식도 친척도 없던 노부인에게 만석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석은 그 가게를 이어받으며 다짐했다.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조용히 흘려보내겠다고. 지연은 그제야 아버지가 그토록 이 낡은 가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은혜와 유언이 깃든 자리였다. 그날 오후 지연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장부 속 이름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연은 낯익은 가게들을 하나씩 지나쳤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게 되었다. 저 문방구 주인도, 저 떡집 아주머니도 어쩌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먼저 찾아간 곳은 김석봉 노인의 쪽방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온기 없는 냉기가 감돌았다. 노인은 낯선 지연을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만석 씨 딸이라고? 아이고,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몸은 좀 괜찮고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어르신께 쌀을 자주 가져다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야. 아들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만석 씨가 매달 쌀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더군. 외상이니 나중에 갚으라고. 근데 그게 벌써 몇 해째인데 한 번도 독촉을 안 했어. 나도 알아. 그게 그냥 주는 거라는 거. 지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 어르신, 이건 그냥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우면서 갚으세요. 그 말 덕분에 나도 부끄럽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 그 사람한테 꼭 전해주게. 이 늙은이가 정말 고마워한다고. 죽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쪽방을 나서는 지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다른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쪽방을 나서기 전 지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노인의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노인은 지연의 시선을 알아채고 나지막이 말했다. 저 사진 속 아들 녀석이 살아있었으면 자네보다 2살 많았을 거야. 그 녀석 사고 나고 나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만석 씨가 매달 찾아와서 얘기도 나눠주고 쌀도 가져다 주고 하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들더군. 지연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버지가 나누온 것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이유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지연은 옆 동네 반지하 집을 찾았다. 이영순이라는 이름의 주인이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새아이를 데리고 좁은 방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막내로 보이는 아이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손님 왔어. 이영수는 지연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만석의 딸이라는 말에 눈이 커졌다. 만석 아저씨 따님이시구나. 어서 들어오세요.
좁아서 죄송해요. 방 안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이영수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에 저 혼자 애셋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때 만석 아저씨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쌀이랑 반찬 재료를 가져다 주시면서 힘들 때 갚으면 된다고. 근데 형편이 나아진 뒤에도 갚으려고 하면 극구 마다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억지로 돈을 쥐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빚이 아니라 그냥 이웃끼리 나누는 거다. 나도 예전에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애들 크는 거 보면서 갚으면 된다. 그 말에 저도 더는 고집을 못 부렸어요. 지연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첫째 아이가 학교 숙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영순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큰애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값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어느 날 보니 학교에서 후원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만석 아저씨가 손을 쓰신 거였어요. 정작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여러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동시에 그 무게를 가족들이 대신 짊어져야 했던 세월도 함께 떠올랐다. 이영순의 집을 나서기 전 막내 아이가 지연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물었다. 이모, 만석 할아버지 언제 나으세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다 굶었을 거래요. 지연은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연은 대답했다. 응, 곧 나으실 거야. 나으시면 꼭 다시 놀러 오렴. 착잡한 마음을 안고 지연은 어두워지는 골목길을 걸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만석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오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아직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대신 지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다. 그 손이 지나온 세월을 지연은 이제야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 시장 좀 둘러봤어요. 만석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짐작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침묵이 흘렀다. 원망이 거친 자리에 아직은 서툴지만 이해라는 감정이 조심스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이름을 찾아 나서야 할지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장부 속에는 아직 그녀가 만나보지 못한 얼굴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정순옥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고 며칠을 보냈다. 아버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그 노부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최영감을 다시 찾아가 자세한 사연을 물었을 때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왔다. 이건 정순옥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석이가 나한테 맡겨둔 물건이야. 자네 아버지도 이걸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 같더군.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과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순옥과 그녀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와 어린아이가 있었다. 최영감이 설명을 덧붙였다. 이게 정순옥 할머니 남편과 아들이야. 전쟁통에 피난을 가다가 두 사람 다 잃으셨다고 들었어. 그 뒤로 할머니는 혼자가 되셨지. 젊어서는 하루도 웃는 날이 없으셨다고 하더군. 지연은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세월의 바랜 종이 위로 흐릿한 먹글씨가 적혀 있었다. 만석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나는 너에게 가게를 물려준다. 돈으로 갚으려 하지 마라. 대신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아다오. 나도 젊어서 세상 인심에 얼어 죽을 뻔한 겨울이 있었다. 그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방문 앞에 쌀 한 포대를 놓고 갔다. 그 쌀이 나를 살렸다. 나는 평생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 그러니 너라도 대신 갚아다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순옥, 그리고 그녀를 살렸던 이름 모를 누군가,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아버지. 은혜는 그렇게 세월을 건너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편지 말미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내가 알아서 조용히 실천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평생 이 일을 비밀로 해온 이유가 바로 이 한 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만석이가 저 편지를 받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 원래도 심성이 여린 사람이었지만 그 뒤로는 아예 인생의 뜻을 그쪽으로 정한 것 같더군. 장가 들고 나서도 자네 어머니한테 늘 미안하다고 했다더군. 가정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 같아서. 지연은 어머니 강분이를 떠올렸다. 평생 가게 옆에서 고단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어머니. 어쩌면 어머니는 이 모든 사정을 다 알면서도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켰던 것은 아닐까. 최영감은 상자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하나 더 꺼내 보였다.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만석이 담긴 사진이었다. 깡마른 얼굴에 다 해진 옷을 입은 소년이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자네 아버지 20살 무렵 사진이야. 저 눈빛 좀 봐. 세상 전부를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이지. 그 시절 만석이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했어. 그런데 정순옥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지연은 사진 속 앳된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지금의 주름진 얼굴과는 다른, 그러나 어딘가 닮은 눈빛이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았지. 자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그이가 저러는 거 밉다가도 이해가 가요. 저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그 겨울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자네 어머니도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지.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부모님의 모습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에는 이런 깊은 사연과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최영감은 낡은 상자를 다시 덮으며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이야기, 이제는 자네가 간직해도 될 것 같아. 만석이도 언젠가는 자네한테 직접 전해주고 싶었을 거야. 다만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지연은 문득 어머니의 산소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것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다. 벌써 2해가 넘은 것 같았다. 서울살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야 어머니가 짊어졌던 그 세월의 무게가 실감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감님, 왜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최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생색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네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자네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 지연은 상자 속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존경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창밖에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연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지연은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50년 전 그 겨울의 흔적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지연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만석은 잠결에도 손끝에 힘을 주었다. 마치 딸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지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다. 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아픈 줄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어쩌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남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것이 우연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지연은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다. 가족에게 못다한 말을 남긴 채 떠나는 환자들,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 짓는 보호자들을 볼 때마다 지연은 마음이 저렸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바쁘다는 핑계로, 서운함을 이유로. 지연은 아버지와의 거리를 스스로 벌려왔던 것은 아닐까. 문득 지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지연이 심하게 감기를 앓았던 밤이었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던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밤새 지연을 돌봤지만 새벽녘 잠깐 짬을 낸 아버지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지연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갔던 기억이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손길이 이제 와 돌이켜보니 아버지 나름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 안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다. 지연은 아버지 곁 보조 침대에 몸을 눕히며 생각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마음의 뿌리를 알게 되었으니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병실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지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아침 회진을 온 담당 의사가 만석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며칠 뒤면 퇴원해도 좋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퇴원 후에도 아버지가 예전처럼 무리하게 가게 일을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당분간은 가게 일 좀 줄이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알았다, 알았어. 걱정 말아라. 만석은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지연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었다. 지연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가게 일을 도우며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곁을 지키기로.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 창밖으로 어느새 첫눈이 내릴 듯 흐린 하늘이 드리워 있었다. 지연은 문득 50년 전 그 겨울, 22살의 아버지가 걸었을 눈길을 떠올렸다. 그 막막했던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자신과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석이 퇴원을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매일 가게 문을 열었다. 손에 익지 않은 저울질과 계산이 서툴렀지만 단골 손님들은 오히려 반가워하며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은 어느새 만석 씨 딸이 아니라 지연 씨로 불리기 시작했다. 가게를 보던 어느 날 낯선 중년 여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자는 만석의 안부를 묻더니 지연에게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 오수님이라고 합니다. 장부에 제 이름 있을 텐데요. 지연은 장부를 펼쳐 이름을 찾았다. 오수님. 그 옆에는 유독 많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른 이름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저희 남편이 몇 해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까지 병원에 누워 있어요. 저 혼자 벌어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만석 아저씨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 양식을 다 대주셨어요. 오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그냥 쌀 몇 대였는데 나중에는 반찬이며 아이들 학용품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건 너무 큰 신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저씨는 늘 웃으시면서 외상이니 갚으면 된다고만 하셨어요. 지연은 장부의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이만한 돈을 몇 년째 아무 대가 없이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연은 이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실은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의식을 되찾았어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그동안 진 신세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오수님은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지연은 그 봉투를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돈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다. 지연은 오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다.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짊어져온 마음의 짐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잠시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 뜻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돈은 일단 맡아두겠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남편분 회복하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오수님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짊어져온 마음의 짐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내려놓으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그 마음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오수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섰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부 속 숫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무거운 사연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다. 오수님이 떠난 뒤 지연은 장부를 다시 펼쳐 오수님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매달 조금씩 늘어나던 금액이 어느 시점부터 뚝 멈춰 있었다. 지연은 그 시점이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때와 겹친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버지는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부담을 얹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지연은 다시 한번 마음이 저렸다. 그날 오후 박씨 아주머니가 가게에 들러 지연에게 넌지시 물었다. 오수님 씨 다녀갔죠? 그 집 사정이 참 딱했어요. 남편 사고 났을 때 다들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만석 씨만 끝까지 그 집 살림을 챙겼거든요.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이런 사정을 다 아셨어요? 다는 몰라도 조금씩은 알았지. 근데 이상하게 만석 씨 앞에서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꺼내요. 본인이 워낙 싫어하니까 오히려 우리끼리 쉬쉬하면서 지켜만 봤지. 지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럼 시장 사람들은 왜 아무도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시는데.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웃음 지었다. 말려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들 마음 한구석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만석 씨 덕분에 이 시장이 그래도 사람 사는 정이 남아있는 곳이 됐다고. 다들 알게 모르게 만석 씨한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어느새 시장 전체가 그 마음을 알고도 모른 척 지켜봐 온 것이었다. 그것은 침묵의 존경이었고 무언의 연대였다.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한마디 더 보탰다. 사실 나도 며칠 전에 남편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을 때 만석 씨한테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박씨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웃이라 여겼던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럼 아주머니도 아버지한테 신세를 갚으신 거예요? 물론이지. 조금씩이지만 매달 갚고 있어요. 만석 씨는 극구 사양했지만 내가 우겨서 받게 만들었지. 저녁 무렵 지연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오수님이 두고 간 봉투를 가방 속에 조심스레 넣었다. 이 돈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다. 동시에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자신도 함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만석에게 오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봉투를 내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만석은 한참을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 돈은 안 받는 게 맞다. 그 집 사정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내가 잘 안다. 그래도 아버지, 저분들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텐데요. 무조건 안 받는 것도 그분들 마음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만석은 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지도 몰랐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돈은 그대로 받되 나중에 그 집 아이대학 갈 때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때는 그 집도 형편이 좀 나아졌을 테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지연은 아버지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과 형편을 끝까지 헤아리는 방식이었다. 지연은 그제야 아버지가 지금껏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시혜가 아니라 나눔이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왜 이 가게를 못 놓으셨는지. 만석은 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초저녁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지연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오수님을 찾아가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겠다고. 그리고 문득 장부 속에 아직 자신이 만나보지 못한 이름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궁금해졌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아버지가 지나온 세월의 조각들이 새겨져 있을 것이었다. 지연은 다음 날 다시 장부를 펼쳐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병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연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시장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시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조용히 쌓여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연은 문득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길을 오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버스가 병원 앞에 멈춰서자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만석이 퇴원하기 전날 밤, 병실에는 두 부녀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은 조용했고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지연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조심스레 꺼냈다. 아버지, 이제 다 알았어요. 정순옥 할머니 얘기도, 김석봉 어르신도, 이영순 씨네도, 오수님 씨네도. 그런데 딱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만석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부끄러워서 그랬다. 좋은 일 한다고 떠벌리는 게 정순옥 할머니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늘 그러셨거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딸이잖아요. 몰라도 되는 게 있고 알아야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가게 때문에 남 챙기느라 가족은 뒷전이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만석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미안하다. 내 말이 맞다. 나는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저는 아버지가 저희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다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 정순옥 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다. 그 죄스러운 마음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어.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한테라도 그 마음을 갚고 싶었던 거야.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회한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랑 엄마는 늘 아버지의 두 번째였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순간 격앙되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너희 모녀한테 잘한 게 없다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단 하루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것만은 믿어다오. 내 엄마도 너도 언제나 내 삶의 전부였다. 다만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야.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거 나는 이해해요. 다만 지연이한테는 당신 마음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끝내 그러지 못했다. 이제 와 후회한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어머니 강분이가 남긴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오랜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고 있었다. 아버지, 엄마는 마지막에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병원일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뵀잖아요.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했다. 몸도 못 가누면서 지연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그것만 물었어. 나한테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자기가 너무 일찍 가서 나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지연은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만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었다. 내 엄마 마지막 가는 길, 손 꼭 잡아주면서 그랬다. 지연이 시집 갈 때 당신이 못 봐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내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 괜찮다고. 당신이 대신 잘 챙겨주면 된다고.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앞으로는 저한테도 조금씩 얘기해 주세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버지 딸이니까 같이 나눠지고 싶어요.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달이 떠올라 병실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의 벽이 그날 밤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달이 떠올라 병실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의 벽이 그날 밤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문득 어머니가 남긴 유품 상자를 떠올렸다. 서울집 옷장 깊숙이 넣어둔 그 상자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지연은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면 그 일기장을 꼭 다시 펼쳐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 안에도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을지 몰랐다. 이튿날 아침, 만석은 예정대로 퇴원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나란히 걸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그 거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씨 아주머니와 최영감을 비롯한 시장 사람들이 만석의 퇴원을 반겼다. 만석 씨, 이제 몸 좀 챙기면서 살아요. 우리도 이제 다 알아요.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만석은 겸연쩍은 얼굴로 웃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평생 홀로 지고 온 그 무게를 이제는 시장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이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선 만석은 익숙한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낡은 저울과 나무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장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옆에 지연이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 오늘부터 며칠은 제가 가게 볼게요. 아버지는 그냥 앉아서 손님들이랑 얘기나 나누세요.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제 말 좀 들으세요. 만석은 딸의 단호한 말투에 못 이기는 척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다. 가게 문 너머로 시장의 소음이 정겹게 흘러들어왔다.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만석 곁에 앉았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구먼. 진작 이랬어야지. 만석은 대답 대신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창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낡은 장부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볕 아래 아버지와 딸, 그리고 오랜 이웃들의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김석봉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만석을 발견한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만석 씨, 몸은 좀 괜찮은가? 걱정 많이 했네. 어르신, 오히려 제가 걱정을 끼쳤네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장부속 이름으로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정겨운 얼굴로 눈앞에 있었다. 지연은 이 모든 인연이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만들어온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해질 무렵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려다 말고 지연을 돌아보았다. 지연 씨, 자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 주니 만석이도 이제 마음이 한결 놓일 거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옆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그것만큼 외로운 일도 없거든. 지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앞으로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곁을 든든히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만석은 딸과 함께 나란히 걸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산책을 즐겼다. 골목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소리들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저녁 하늘에 하나둘 별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부녀는 말없이 나란히 걸으며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가게가 다시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시장 안에는 조금씩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오수님이 병원비를 갚으러 왔던 일, 김석봉 노인이 만석의 안부를 물으며 눈물 찢던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쉬쉬해왔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명목은 대형 마트 입점에 대한 대책 회의였지만 회의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만석의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다. 상인회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알다시피 요즘 장사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석 씨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다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만석 씨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더군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생선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예전에 만석 씨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고백이 시작되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 자신이 알고 있던 혹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옷가게를 하는 남자는 몇 해 전 화재로 가게를 잃었을 때 만석이 말없이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국수집을 하는 노부부는 아들의 수술비가 부족했을 때 만석이 몰래 병원에 돈을 보태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모임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그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만석에게 빚진 마음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끼고 있었다. 시장 안쪽에서 붕어빵을 파는 젊은 부부도 손을 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희도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자리세가 없어서 쩔쩔맸는데 만석 아저씨가 상인회에 말씀해 주셔서 몇 달간 자리세를 면제받았어요. 그때 그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는 진작 문 닫았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는 자녀의 학용품을,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또 어떤 이는 그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받은 기억을 꺼내놓았다. 모임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크고 작은 방식으로 만석과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문구점을 하는 젊은 부부도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희도 가게 처음 시작할 때 자금이 모자라서 힘들었거든요. 그때 만석 씨가 조용히 저희한테 여윳돈을 빌려주셨어요. 이자도 안 받으시고 갚을 때도 편할 때 갚으라고만 하셨죠. 그 돈이 없었으면 저희 가게 문도 못 열었을 거예요. 세탁소를 하는 노년의 부부도 뒤늦게 손을 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탰다. 저희는 몇 해 전 세탁 기계가 고장나서 큰 돈이 필요했는데 만석 씨가 그때 발 뻗고 나서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준고 기계를 구해다 주셨어요. 돈도 나중에 형편될 때 갚으라고 하셨고요. 이야기를 듣던 상인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이 시장에 만석 씨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갚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낸 게 맞나 싶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인회 회장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조심스레 의견을 냈다. 만석 씨 몸도 안 좋으신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게 일을 좀 거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대형 마트 문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 봅시다. 만석 씨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그 사람이 지켜온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날 모임에서 시장 사람들은 작은 결의를 다졌다. 서로 돌아가며 만석의 가게 일을 거들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시장 전체가 함께 살피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만석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제 시장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지겠다는 다짐이었다. 모임이 끝난 뒤 상인회 회장은 이 결의를 문서로 정리해 시장 게시판에 붙여두기로 했다. 대형 마트 입점 문제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다들 어려운 시절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만석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가게에 나온 낯선 얼굴들을 보고 놀랐다. 옷가게 남자가 쌀가마니를 옮기는 것을 돕고 있었고 국수집 노부부는 손님을 응대하는 만석 곁에서 자연스레 거들고 있었다. 지연이 영문을 묻자 박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다들 이제라도 은혜를 갚겠다고 나선 거예요.
만석 씨 혼자 다 하려니 힘들었잖아. 이제는 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만석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가게 한쪽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이제야 여럿의 손으로 나뉘어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오수님을 찾아가 아버지의 뜻을 전했다. 봉투는 그대로 돌려주되 훗날 아이가 대학에 갈 때 다시 내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오수님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만석 아저씨 같은 분이 이 세상에 계셔서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이 은혜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알려줄게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은혜는 그렇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정순옥 할머니에게서 만석에게로, 만석에게서 오수님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오수님의 가족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녁 노을에 물든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다. 낡은 간판들, 삐걱이는 셔터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지연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온기를 느꼈다. 이 작은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조용히 보듬어온 하나의 커다란 살림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로 돌아온 지연은 만석이 국수집 노부부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늘 혼자 짐을 지던 아버지 곁에 이제는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자신도 이 온기의 한 자락을 함께 짊어지고 싶다고. 그날 밤, 만석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병상에서도 좀처럼 편히 쉬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낡은 장부를 조용히 덮었다. 이제 그 장부는 더 이상 원망의 증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사랑의 기록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가게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장부의 첫 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빛바랜 종이 위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단정했다.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세월을 헤아리며 지연은 문득 이 장부가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도 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단순히 낡아 없어지게 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로. 그 생각은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셔터를 내리고 가게를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 위로 시장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골목 저편에서는 늦게까지 문을 연 국수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겼다. 만석이 완전히 몸을 추스르기까지는 2달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지연은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몇 주만 있을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지연은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얼마 전에 이 근처 보건소에 자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 어르신들 방문 진료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석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려고? 네, 서울 병원도 좋았지만 이제는 여기서 아버지도 챙기고 시장 어르신들도 좀 돌봐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저희 아버지 병 키우신 것도 옆에서 챙길 사람이 없어서였잖아요.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겠니?
서울 생활 정리하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마음. 저도 함께 이어가고 싶다는 걸요. 제 방식대로요. 저는 의술로, 아버지는 정으로. 만석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지연의 말에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평생 홀로 짊어졌던 마음을 이제는 딸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지연은 서울 병원 동료들에게 사정을 알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수간호사는 아쉬워하면서도 지연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다. 지연 씨답다. 원래도 환자들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 아버님 피를 이어받았나 봐. 그 말에 지연은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연의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다. 몇 주 뒤, 지연은 정식으로 보건소에 자리를 얻어 지역 어르신들의 방문 진료를 시작했다. 김석봉 노인의 다리 상태를 살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지연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느새 지연도 이 시장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가게 일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며 만석의 일손을 도왔고 정수농 나눔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체계적으로 이어졌다. 만석은 이제 혼자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지연은 보건소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김석봉 노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지연은 혈압을 재는 틈틈이 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해왔던 일과 닮은 방식의 돌봄이었다. 지연 씨가 와주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해. 만석 씨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이 가족은 어째 이렇게 남 챙기는 걸 잘하나. 김석봉 노인의 말에 지연은 미소 지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정순옥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만석이 매년 이맘때면 홀로 다녀가던 곳이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했다. 할머니, 저 만석이 딸 지연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리러 왔네요. 지연은 산소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 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딸도 이렇게 곁에 있고 시장 사람들도 다 저를 도와줍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그 마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다. 지연은 문득 이 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망으로 시작했던 겨울이 이제는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한 계절로 바뀌어 있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지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생각해봤는데요. 그 장부, 이대로 낡아 없어지게 두지 말고 잘 정리해서 남겨두면 어떨까요? 시장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게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생각이 맞다. 이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다. 저 멀리 시장의 지붕들이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가게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곧바로 낡은 장부를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다. 종이가 사가 떨어질 듯한 부분도 있었고 오래된 먹물 자국이 번져 알아보기 힘든 이름도 있었다. 지연은 요양보건소에서 만난 컴퓨터에 능숙한 청년에게 부탁해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기록해두기로 했다. 작업은 며칠에 걸쳐 이어졌다. 만석은 흐릿해진 글씨 옆에서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설명해 주었다. 김석봉, 이영순, 오수님을 비롯해 이제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까지. 만석의 기억 속에는 그 모든 얼굴과 사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 사람은 최말자라고 옛날에 시장 청소를 하던 할머니였어. 자식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혼자 사셨는데 몇 해 전에 조용히 돌아가셨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줌씩 받아가셨어. 만석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연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이 장부가 단순한 거래,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응축된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정리 작업이 끝나갈 무렵 지연은 아버지에게 넌지시 제안했다. 아버지, 이 이야기들 시장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순옥 나눔의 사람들도 함께요. 만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딸의 뜻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가오는 시장 축제날에 맞춰 작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축제를 준비하며 지연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머니 강분이에 대한 추억, 지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만석이 젊은 날 겪었던 온갖 고생담까지.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제야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지연의 물음에 만석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내 엄마도 나처럼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의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준 거지. 다만 그 이해 뒤에 숨겨진 외로움까지는 내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지연은 그 말에 마음이 아렸다. 부모님 두 분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짐의 일부가 이제는 자신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석은 오랜만에 지연이 어릴 적 좋아했던 반찬 이야기를 꺼냈고 지연은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어린 시절 일화들을 하나씩 들려주었다. 창밖 풀벌레 소리를 배경으로 부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대화를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부녀는 오랫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지연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와의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 시장 축제가 열리는 날, 행운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했다. 색색의 깃발이 시장 어귀부터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먹거리 냄새가 풍겨왔다. 덕성상회 앞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다. 상인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덕성상회 서만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무대 앞에는 김석봉 노인, 이영순과 그녀의 세 아이, 오수님 부부, 그리고 시장에 오랜 상인들이 모여 있었다. 만석은 쑥스러운 얼굴로 무대 한쪽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그런 아버지 곁을 지켰다. 상인회 회장이 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 마음이 만석을 거쳐 시장 전체로 이어진 사연을 차분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회장은 낡은 액자 하나를 무대 위로 가져왔다. 액자 안에는 정리된 장부의 첫 장이 복사되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장부는 낡아서 사라질 물건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정신을 기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액자는 시장 입구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대 위로 올라서는 그의 걸음이 살짝 떨렸다. 50년 가까이 숨겨온 마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 어떤 일보다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곁에 선 지연의 눈빛을 마주하자 만석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짧은 인사말을 꺼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마음을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마음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전체의 것이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이 마음을 혼자 숨기고 살았을 겁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훔쳤다. 시장 사람들의 박수가 다시 한번 골목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상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오랜 세월 이 시장을 지켜온 정겨운 소음들이 한데 어우러졌다. 무대 인사가 끝난 뒤 최영감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한마디 덧붙였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조용히 몇몇 이웃들을 도와왔는데 이제는 저도 만석이처럼 떳떳하게 나서보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마음을 이어갑시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훈훈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축제의 열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시장 안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선의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축제가 끝난 뒤 만석과 지연은 나란히 가게 앞에 앉아 어둑해진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 장부 사본이 가로등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오히려 홀가분하다. 50년 가까이 짊어졌던 마음을 이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야. 지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어릴 때는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결국 돌아왔구나. 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아버지랑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려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시장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덕성상회의 불빛은 여전히 새벽마다 가장 먼저 켜졌다. 다만 이제 그 불을 켜는 사람이 만석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모이는 사람들의 온기가 시장 전체로 번져 나간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었다. 이듬해 봄, 정순옥 나눔에는 시장 청년회와 힘을 모아 작은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진학할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첫 수혜자로는 이영순의 큰아이가 선정되었다. 시상식 자리에서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저는 커서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요. 남들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자신이 정순옥 할머니에게서 받은 마음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몇 해가 더 흐른 뒤 지연은 보건소 일을 하며 틈틈이 가게 일도 거들었다. 만석은 여전히 새벽마다 셔터를 올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몸을 혹사하지 않았다. 정순옥 나눔에는 해마다 규모를 키워가며
시장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폈고 김석봉 노인은 여전히 가끔 가게에 들러 지연에게 안부를 전하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이영순의 큰아이는 훗날 대학에 진학하며 오수님의 가족과 함께 그동안 받은 도움을 다른 이웃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했다. 은혜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사람에서 사람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백자 속 낡은 장부는 오늘도 시장 입구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은 이제 단순한 외상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그 사랑을 이어받은 이들의 이야기로 남아있다. 행운시장의 새벽은 오늘도 변함없이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과 함께 밝아오고 있다. 어느 늦가을, 지연은 보건소 일을 마치고 가게에 들렀다가 낯선 젊은 부부가 액자 앞에 한참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부부는 액자 속 글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이 다가가자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 장부 이야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저희가 요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는데 상인의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부부의 어깨를 다독였다. 문득 며칠 전 오수님과 이영순을 처음 찾아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위로의 말로 바뀌어 있었다. 여기 시장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힘들 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곳.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부부는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총총히 자리를 떠났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만석은 가게 안쪽에서 여전히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마음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지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다. 저녁 햇살이 낡은 장부의 액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정순옥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그 작은 마음이 이제는 시장 전체를 넘어 새로운 사람들에게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만석은 저울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지연아, 나 요즘 생각해보니 참 다행이다 싶다. 내가 받은 마음을 온전히 갚지는 못했어도 그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아버지, 그거면 충분해요. 정순옥 할머니도 하늘에서 분명 흐뭇해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시장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행운시장의 새벽은 내일도 변함없이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과 함께 밝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